또 이것을 상업화하는 것들을 정부 주도로 정부 기관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요새 4차 산업혁명의 속도에도 잘 맞지 않고 컨셉에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했을 때 신속성, 그리고 이제 유연성, 예. 융통성, 그리고 또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차별화를 하는 이런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정부는 하려고 어떤 쓰고 역할을 있습니다. 합니까? 정부는 이것이 생기면은 정부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공공연구 자금을 투입을 할 수가 기술 있고 개발, 원천 기술일 경우 기술 개발 자금은 정부가 준다. 정부가 이제 뭐 물론 매칭해서 같이 내겠지만은 예, 정부가 예. 이제 거기다가 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네.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합시다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또 중요한 거는 인력 양성, 규제 개선은 당연히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간섭이 아니라 지원하는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구상의 말씀을 들으니까 굴지의 대기업들이 직접 돈까지 내고 인력을 파견하고 참여하게 된다는 면에서 당장 상용화가 가능할 어떤 것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데요. 뭐 그건 이제 두고 봐야죠. 근데 물론 그 기업들이 자체 내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나 뭐 이런 따로 있죠.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용으로 꼭 하는 이유는 자기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벅찬 부분도 많이 있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부분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접근이 의외로 쉽게 성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개인적으로는 당장 다가올 미래에 제일 먼저 상용화될 인공지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제 개인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기보다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먼저 성공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진단을 할 때 이게 잘 모르겠다, 내가 백과사전 다 외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의료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옆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이 사람은 이런 투약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99% 무슨 질병입니다. 이거는 그 환자한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전문적인 병원이라는 전문적인 기관을 컨설팅하는 거죠. 자문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금융에서도 어떻게 그 자금 운영을 해라라고 그 컨설팅을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교육 분야나 언론 방송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실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고 이게 외워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전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걸 검색하면 정보가 다 나오는데 이제 가르치는 방법부터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단계 더 가면 인공지능을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일일이 검색할 거 없이 물어만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외우고 지식의 전달이라든가 뭐 지혜의 무슨 탐구라든가 이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생각을 혼자 할 수 있는데 소통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목표, 위대한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꿈을 키워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다 인문학인데요, 이거. 그렇죠. 인문학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인문학 쪽 전공을 자꾸 줄이고 이공계만 늘린다는데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미래부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공학을 하든 자연과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생물학을 하든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가치가 무엇인가, 그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계적으로 뭐 지식을 습득을 하거나 그것을 이제 조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진보는 이룩하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라고 하는 건 사실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 투자의 방법과 패턴 이런 게 변해야 된다. 이런 지적 많았었잖아요. 그런 취지로 과학기술 전략회의 이런 게 만들어지고 연구개발 R&D 투자의 어떤 방향을 좀 재정립해보자.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 R&D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민간과 정부 거를 다 합쳐서 봤을 때 비율로 치면은 국가 전체에 운영하는 돈에 비해서 GDP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돈을 많이 쓴다. 연구개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 돈을 잘 써야 된다. 효율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액수로 보면은 한국이 작은 나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뭐 이런 큰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이 과학기술에 돈을 넣기 시작한 때가 얼마 안 됩니다. 네, 다른 나라는 다 100년의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누적된 축적된 과학기술의 어떤 역량을 한국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누구 말대로 아직 헝그리 배고픕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꾸준히 늘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네, 네. 그랬더니 좀 혁신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국가적인 레벨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저희가 뭐 2년 전부터 쭉 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였고 어떻게 혁신해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기초라든가 원천 기술에 대해서 단단히 일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연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융합적인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또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술 개발도 해야 된다. 꼭 돈만 밝히는 연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혁신 사항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쭉 실천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과 정부 내 부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힘이 좀 이제 과감하게 나가고 빨리빨리 하는 거에서 정책 결정이라든가 판단 그런 어떤 효율성 이런 데서 좀 더 과감한 혁신이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서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과학기술 전략회의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그 결정해 나가고 선택해 나가기로 이렇게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 이미 그런 연구를 하는 방법, 그 지원하는 체계 또 평가 시스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기관을 운영하는 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새로운 이제 그 발표가 있었고 또 다음번 정도에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뭘 해야 돼 도대체 중요한 게 뭐야 이끌고 나가는 대표 플래그십이라고 그러죠. 프로젝트가 뭐야 그래서 과학기술 그 전략 프로젝트라는 것들도 이제 중점 전략 만들어서 프로젝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뭐 미국 같으면 오바마 뭐 무슨 과학기술 전략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것들을 발굴을 해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경제의 대부분은 민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주도하고 이미 우리도 또 글로벌 대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하지만 그쪽은 아무래도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는 기술 개발 투자 쪽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정부는 필요는 한데 거기에는 돈 넣기 꺼려지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 원천적인 기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투자도 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안 나와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을 이만큼 한 것도 지난 한 50년 정도에 처음에 이제 뭐 홍릉에 키스트가 만들어지고 뭐 카이스트를 설립하고 중화학공을 만들고 해서 쭉 전부 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이 일으켜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모델은 뭐 문화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창의성에 기반한 과학기술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아주 정착된 시스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육방송에 구해서 이건 꼭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2018년 내후년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에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 이거 확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학생들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취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뭐 어떤 그 경제적인 재화를 제품을 보더라도 투입된 요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소프트웨어가 반 이상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도 그러고 항공기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그 사회에서 가장 그 가치가 높은 분야이다라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 이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십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교육부랑 협의하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해서 확정한 사항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그 소양을 갖추게 하겠다. 그리고 중학교에도 하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도 하고 평생 교육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시스템을 이제 우리나라에 구축하겠다. 예, 그래서 예. 수요도 맞추고 역량도 높이고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 프로그래머 개발자 이거 만드는 건가 이렇게 그거는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과학적 합리적 사고 방식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 예. 합리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thinking이라고 얘기하고 앞에 과학적은 computation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교재를 보거나 교실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고 뭐 로봇도 왔다 갔다 그리고 퀴즈도 하고 다 앉아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재미있게 아무도 자는 애가 없는 그러니까 교사도 신나는 그러한 교육이 지금 올해에도 900개의 선도 학교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5, 6학년에 17시간, 중학교에서 34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차차차차 내용은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겠지만 흥미를 잃지 않게 하면서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전공이 나중에 인문학이 됐든 공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현대인으로서는 필요한 소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법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네. 가르치는다 네, 이건가요?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도구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알맞는 그런 수준을 가진 뭐 여러 가지 어떤 도구가 있고 방법이 네. 있고 중학교 가면 조금 더 발전된 도구가 있고 이렇게 돼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도 만들고 실습 그것도 만들었고 예, 교사용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계속 해마다 여러 종을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것이 곧 사실은 산업이죠. 네. 이거 하나만 또 제대로 히트 치면 그게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창조 경제가 되는 것이고. 뭐 창조 경제라는 것이 아이디어와 과학에 기반을 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는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거기에 맞는 하나의 방법이다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도 충분합니까? 교사들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사 자리가 그 자리가 좀 부족해서 그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랑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르치는 과학 교사들에게 또 여러 가지 재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재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고 왜냐하면 교재가 새로 나오고 가르치는 방법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뭐 전문가라 해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것, 또 가르쳐보지 못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교육이 반드시 그래서 준비 단계가 몇 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계획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특히 박근혜 정부 이제 4년 차 임기 마지막까지 어떤 건 꼭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뭐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하면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창조경제,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을 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래를 준비를 하는 데입니다. 준비하고 설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과연 잘 됐는가? 다음 뭐 5년 뒤, 10년 뒤에 돌이켜봤을 때 2016년, 2017년에 한국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시켜주고 그 관련된 정책이나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평가의 틀이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생태계라든가 법제도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R&D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이제 상당히 좀 인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것을 이 중요성을 정부 내에서도 좀 전파하셔가지고 또 정권 바뀐다고 이 부처 또 쪼개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없이 좀 쭉 계속 가는 그런 부처로 좀 자리 잡게 해주시는 게 제가 부탁드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함께 만났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오는 것이다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남는군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